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제5장 오늘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이해하기를 읽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멀리 경주에 계신 스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27쪽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부터 읽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료자가 만났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만나야 할까요? 또 만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자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가 확실히 확립되고 그 바탕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바로 치료입니다. 환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자가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매너리즘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늘 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쯤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환자도 그럴까요? 환자는 우선 병원 오기도 힘들어 합니다. 자기가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이대로 살지 뭐 하며 포기하는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병원 문을 두드리기까지 수도 없이 망설입니다. 시드니 타라초가 쓴 정신치료 입문 An Introduction to Psychotherapy를 보면 환자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자각이 들어야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인 거지요. 그렇게 온 환자를 치료자가 무성의하게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환자의 절박한 마음에 호흡을 맞춰 그 마음과 만나야 합니다. 치료자는 자기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환자 쪽에서 치료자를 딱 노려보면서 실력이 있나 없나, 믿을 수 있나 없나, 자기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삼는 건 아닌가 하는 따위를 온몸으로 민감하게 진단합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그러한 엄중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환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치료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환자의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는 치료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거나 명성을 쌓는 수단으로 환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신치료자는 주식 전문가를 삼당하면서 자꾸 주식 정보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듯이 정신치료자는 환자를 대할 때 순수하게 그를 이해하고 환자 보는데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야 합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해야지 너무 집중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환자가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자를 보고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잠도 푹 자야 합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면 아무래도 환자를 만날 때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환자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그걸 내려놓고 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서 환자가 뭔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일 때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치료자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환자가 이 치료자는 믿을 수 있다. 나를 치료하려는 마음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치료자 환자 관계가 확립됩니다. 이 토대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치료자와 환자가 치료 동맹을 맺고 치료 작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동맹이라는 게 누군가와 같은 편을 맺고 적을 공략하는 것이듯 치료 동맹이란 환자에게 있는 건강한 면과 불건강한 면 가운데 치료자가 환자의 건강한 면과 동맹을 맺고 불건강한 면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일컫습니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치료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최우선으로 치료 환자 관계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춤으로 치면 서로 스텝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만나든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은밀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치료 작업입니다. 다음은 편안한 개입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자 환자 관계가 확립되면 치료자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도 듣고 표정도 행동도 관찰하면서 환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셜록 홈즈처럼 예리하게 환자를 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치료자는 살아온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릅니다. 이는 환자가 무슨 말을 할 때 치료자가 자기 언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를 스톱하고 환자 속에 들어가서 환자의 인생 속에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환자와 함께 움직이는 치료자는 환자의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자가 질문을 던지는 등 반응을 보이면 환자는 비로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환자가 치료자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중 상태에서 체면 치료에서처럼 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치료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환자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다른 데서는 힘들어도 여기 오면 편안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환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환자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환자가 먼저 충분히 말한 다음 아무 말이 없을 때 치료자가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은 환자가 약속 시간에 늦어 상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시간이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자가 늘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되면 환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이나 자연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야기의 물꼬를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를 어느 방향으로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환자에게 공감하고 환자를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치료자가 던지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환자가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적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면 방에 불이 꺼져 캄캄해졌을 때 방을 잘 아는 사람이 방을 모르는 사람에게 손전등을 쥐어주고 전등 스위치 있는 쪽을 찾아 불을 켤 수 있도록 도우며 하는 말이 치료자의 질문입니다. 환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다음은 일반적 관계 위에 놓이는 특수적 관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는 특수한 것이긴 하지만 언제나 일반적 관계 위에 놓여야 합니다. 친절과 존중이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환자는 심각한데 치료자가 식당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듯 무턱대고 친절하게 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친절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환자가
25세 이하이면 보통은 말을 놓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놓지는 않고 우선은 뭐뭐 했는가 하다가 나중에 말을 놓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60대 사람이 20대 사람을 만나면 편한 사이에서는 말을 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0대 환자도 60대인 제가 말을 놓아야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30대 후반인 환자가 말을 좀 놓아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말을 놓는 게 아니라 말을 놓는 게 환자를 편하게 하고 존중하는 것이란 판단 아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자는 환자를 만날 때 지금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없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는 말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타성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몇 번을 만나든 항상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며 환자에게 묘한 느낌을 줘야 합니다. 치료자를 만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경험을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면담이 거듭될수록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을 통한 이해,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늘 새로운 만남이라는 선순환이 계속되면 치료적인 힘을 발휘하는 정확한 이해가 쌓입니다. 치료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 자체가 치료이지요. 어찌 보면 환자는 이해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게 환자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정신치료를 심리적 수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자가 환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항상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고치기 때문입니다. 치료자는 환자를 다시 만날 때 이전 만남과 비교해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격려를 하는 것이지요. 환자가 보기에는 자기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족이나 친구 같은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럴 때 치료자가 그 변화를 캐치해서 같이 기뻐하는 등 적절한 반응을 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민감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환자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치료란 부모가 자식 키우듯 환자를 다시 키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문제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환자에게 건강한 인간관계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교정적 정서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정적 정서 경험이란 정신분석가 프란츠 알렉산더가 말한 개념으로 과거 어떤 상황에서 했던 부정적 경험이 누군가의 삶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치료자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일에 대해 새로운 건강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는 출소 후 하룻밤 머무른 성당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하지만 성당의 주교는 은초대는 왜 두고 갔느냐며 장발장에게 은초대까지 건넵니다. 이 경험으로 장발장은 세상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정신치료 상황에서도 환자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치료자와 환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자는 우리 모두가 환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치료자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